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문제 분석 및 해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술고사 출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민병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미 풀어보시고 또 강평을 받으신 논술고사는 이번에 모의고사였지만 2019년 11월에 시행이 될 본 논술고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본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신 모의 논술 큰 주제는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선별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해진 주제들이 자주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나와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들이죠. 문화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타자와의 소통에 관한 글들이 인문 1, 그리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관한 글들이 인문 2, 공동체의 협력과 개인의 위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인문 2의 제시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 인문 1 문제의 첫 번째 이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정약용 선생의 수오제기라는 글에서 출제를 한 것인데요. 이 수오라는 한자어는 나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신 대로 이 오자라고 하는 나를 가리키는 용어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나오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천하의 만물과 대비되는, 그러나 굉장히 고정하기 어려운, 하지만 고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달아나지 않으므로 나를 지키는 것이, 나를 그러한 혼란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적인 측면이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글 보시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나로 해석이 되죠. 그러나 이 글에서는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강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아와 비아 사이에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인식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전개,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점을 신채호 선생께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나와, 자, 천하 만물과 대비되는 나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아, 비와와 대립되는 상대적인 의미의 아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나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 각자의 저자들에게서 지켜야 할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서술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차이점도 발견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의 경우에는 천하 만물, 주변의 세상과 대비되는 나의 어떤 고정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대립되는 상대적인 이 존재로서 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두 글의 차이로 언급이 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시문 다는 최만식 선생의 태평천하라는 글에서 발췌가 된 것입니다. 이 글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굉장히 편견과 또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윤직원 영감은 재산에만 집착하고 특히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면서 사회주의자들을 불황당패로 생각하는 이 주인공 윤직원 영감을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보시면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저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셨던 정약용 선생과 신채호 선생의 관점에서 이 글의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을 평가하시오. 저자라기보다 윤직원 영감의 이런 사고방식을 평가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저자, 즉 정약용 선생의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재산이라든가 어떤 세상 만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정작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서 평가를 해주시고, 두 번째 신채호 선생께서는 아와 비아를 이 대립시켜서 역사를 인식하는 접근 방법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의 어떤 현실이죠?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해서 지배하는 그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자기 방식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태평천하라고 해석을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비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시문 라는 김용석 선생의 열린사회의 신화라는 글에서 발췌를 한 제시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너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다양성이라든가 개방성, 이러한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나와 너라고 하는 대립적인 구도를 넘어서서 나와 너로 구성된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 너, 우리라고 하는 삼원적, 삼발의 형태의 인식이 수반이 되어야만 바람직한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소 철학적인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안광복 선생의 퓨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합쳐져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상물의 가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과 또 창조적인 것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문화 간의 융합 현상으로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제시문 마의 퓨전에 대한,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죠. 인식의 구조를 분석하시오. 자, 어떤 구조죠? 앞에서는 나와 너와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글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제시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라든가 너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나와 너가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아마도 우리라든가 제3의 생성물로서 퓨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인식의 구조가 없죠. 그래서 나와 너를 배제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인식의 구조를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퓨전에 대해서 그 퓨전이라는 것이 결국 개별성이라든가 고유성에 대한, 즉 나라든가 너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고유성에 대한 그런 존중이라든가 어울림, 각자의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빙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역시 다문화에 관련된 좋은 소재의 글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직접 책처럼 존재하는 그런 도서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에서는 책으로서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에 의한 소통을 중시하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을 영어 제시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시문 4에서는 이육정 선생의 국수라는 글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모 국가의 이 국수 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국수 틀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하다가 어떤 정보를 얻은 다음에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이 국수 틀을 비하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것은 사람들이 타문화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와 사가 굉장히 대비되는 방식으로 이 다문화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제시문 바의 리더라고 하는 이런 살아있는 도서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제시문 4의 비국 사람들, 자, 국수틀이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궁극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 문화를 대하는지 그 태도를 비교하시오라고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 바에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이 문화 접근법과 또 아주 제한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그런 접근 방법을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문 2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관한 여러 제시문들이 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 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굉장히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 덕성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고전에서 출제를 한 글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고한 자유를 강조를 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한 정도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을 하지만 그것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법과 여론으로서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내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출제를 한 내용인데요. 특히 주인공 조르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자유로운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에 얽매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조르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라는 것은 조르바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죠. 나에게 진정한 자유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성의 줄을 자르고 그러니까 세상과 연결된 재산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과 연결된 줄을 끊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거는 바보, 그러니까 바보처럼 당신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세요라고 하는 것이 조르바의 자유 철학입니다. 자, 이런 자유는 어떤 자유죠? 바로 방종에 가까운 자유죠. 그런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했으니 가에서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와는 조금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절대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자유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논하실 수 있겠죠? 이런 자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가에서 나를 비판을 하거나 어떤 논평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줄거리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시문 다의
이 제시문은요,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글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 개체는 원래 도덕적인데 사회는 비도덕적이다라는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개인과 달리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견해들과는 비슷한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사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니버가 던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제시문 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죠.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이 니버의 사회를 굉장히 경계하는 이 두 글에서 나타난 사회의 성격을 비교하시오. 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죠?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조건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글에서 니버의 글에서는 인간이 원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존재인데 군집을 형성하면서 이 사회가 그런 인간에게 아주 위험하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어떤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시문 라를 다음 문제를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라는 지하철을 움직인 힘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체로서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문제 해결에 매우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제시문 마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즉 개인들은, 인간 개체들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군주가, 지배자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그러한 개체들을,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개체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군주론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군주에 의해서, 군주가 사용하는 위력에 의해서 두려움이 촉발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그런 이 개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저자가 공동체 구성원의 위상. 자, 여기서 공동체 구성원,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각자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대비하여 논하시오라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개인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반면에 비에서는 군주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고 또 두려움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이기적이고 어떤 적극적이지 못한 존재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 2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수리 문제긴 한데요. 비교 우위에 관한 개념과 그리고 간단한 산술적인 논리적인 해법을 묻는 것입니다. 밑에 표에 언급이 되고 있지만 두 나라 갑국과 을국이 각각 컴퓨터와 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상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여러분 전제 조건을 이때 간단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환을 할 때는 쌀 1kg당 컴퓨터 2대의 비율로 무역을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국과 을국의 노동자들이 한 명당 쌀을 1kg씩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쌀이 노동자가 100명이면 쌀이 100kg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 전제 조건을 머릿속에 두시고, 자, 이 두 나라가 각각 비교 우위의 원리에 따라서 한 상품에만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자유무역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갑국의 경우에는요, 컴퓨터와 쌀 중에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는가? 자, 계산하면 1kg 생산당 컴퓨터를 1.5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2분의 3 비율로 쌀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갑국은 쌀만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을국에 가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을국에 가면은 1kg 생산당 컴퓨터 2.4대를 포기를 하니까 을국의 경우에는 컴퓨터에 비교 우위가 있어서 컴퓨터만 생산을 하면, 자, 그 다음 장으로 볼까요? 그렇게 해서 갑국은 쌀만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을국은 컴퓨터만 생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갑국이 쌀만 생산하면 200kg을, 을국이 컴퓨터만 생산하면 60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에 노동자가 100명씩 있으니까 최소한 100kg씩을 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갑국에서 200kg을 생산을 했으니 그 중에 100kg이 여기로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100kg 수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쌀과 컴퓨터의 교환 비율이 1대2였죠. 그죠? 그러면 쌀을 100을 주었으니까 컴퓨터를 200을 이쪽으로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0 중에서 200을 일로 넘겨주니 최종적으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게 되죠. 쌀만 생산한 갑국의 경우에는 쌀 100과 컴퓨터 200을, 또 컴퓨터만 생산한 을국의 경우에는 쌀 100과 컴퓨터 400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에 관한 자유무역의 결과는 이렇게 서로에게 혜택이 가게 되고요. 밑에 지금 말씀드린 간단한 논리가 전개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제 갑국의 최종 소비량은 쌀 100kg과 컴퓨터 200대, 바로 요거죠. 그리고 을국의 최종 소비량은 쌀 100kg과 컴퓨터 400대. 이렇게 답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약간 더 복잡해지는데요. 자, 갑국과 을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상대국에서 상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자유무역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각국은 노동력의 재분배를 통해서 이제 각자가 모두 쌀과 컴퓨터를 생산을 해야 되겠죠. 바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국과 을국의 노동자 한 명당 소비하는 쌀의 양이 여전히 1kg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100명이 있으니까 적어도 100kg은 생산을 해야 됩니다. 각자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컴퓨터를 생산해야 되겠죠. 갑국과 을국이 생산하는 이때 갑국과 을국이 생산하는 컴퓨터의 양을 각각 구하고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일의 경우와 비교를 하시오. 그래서 갑국과 을국의 컴퓨터 소비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각각 구하시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 일단 무역이 중단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쌀 먹고 살아야죠. 그죠? 쌀을 100kg씩을 각각 생산을 해야 돼요. 각각의 국가에서. 그런데 아까 갑국에 보면 쌀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지만 이 100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명 중에 50명을 투입을 하면 100kg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을국의 경우에는 이 2.5를 생산할 수 있으니 쌀 100kg을 생산하기 위해서 40명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0명의 노동자 중에 각각 쌀의 생산에 50명이 투입됐으니까 갑국은 50명이 남게 됩니다. 을국은 40명을 투입했으니까 60명이 남게 되죠. 요 인력들이 컴퓨터 생산에 투입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 생산의 갑국은 세대 곱하기 3은 150대가 되겠고 을국의 경우에는 6대, 그래서 360대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네, 그래서
앞서 보신 도표와 같이 자유무역이 허용되던 시절에 각 국가의 컴퓨터와 쌀의 소비량이 되겠고요. 무역이 중단되면 최종적으로 갑국은 150대의 컴퓨터만을, 을국은 360대의 컴퓨터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무역 때와 비교하면 다 줄었죠. 그죠? 그래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쌀 소비량은 이제 변화가 없지만 갑국은 컴퓨터 50대가 줄어들었고 을국은 컴퓨터 40대가 줄어들었다라는 답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문 2의 문제 3 마지막 문제인데요. 갑국과 을국 간의 빈번한 영토 분쟁으로 인해 무역 전쟁 및 그에 따른 무역의 전면 중단 가능성이 상존하고 또 무역 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모든 무역이 중단될 경우 노동력의 재분배를 통해 필요한 상품이 바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제일 힘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쌀과 컴퓨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컴퓨터는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는데 쌀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사실상 이 자유무역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데 어떤 논거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보호무역을 찬성하는 쪽, 예를 들어서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리적인 이 자유무역의 논리를 현실 세계에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여러분들의 식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다소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식량의 무기화라고 하는 이런 논거에서 이 자유무역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보호무역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포인트를 살려서 이 답을 써주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 올해 모의 논술 이 해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논술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관해서 최종적인 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고전과 또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전과 양서는 여러분들의 교과 과정에 많이 섭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좋은 글들, 우리 또는 서양의 고전들과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늘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고요. 특히 비판적으로 이해한다고 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사점이라든가 차이점이라든가 긍정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좋지 않은 면들을 골고루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그것을 판단을 하시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의 다양한 글들을 읽고 서로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제시문들에서도 보셨지만 비슷비슷한 주제에 또 약간씩 다른 논거를 제시하는 글들이 주로 이 제시문으로 많이 뽑힙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신의 관점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글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장이 있죠. 그 주장들의 관점,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유사한 주제들, 똑같은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글들은 아주 많은데요. 유사한 주제의 글들을 읽고 서로 다른 개념들, 핵심적인 컨셉이라든가 또는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마구 연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비교하고 또 대비하는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가 아주 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전과 같이 수많은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동일한 주제를 놓고 아까 앞서 보셨지만 맨 앞에서 올해의 논술 주제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화여대나 다른 대학에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또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던 주제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라든가 또 비슷한 주제들을 놓고 반복적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개된 기출 문제라든가 또 제시문들을 집중 탐구하고 여러분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정확한 어법이라든가 명료한 표현들을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안지는 전문가 선생님들에 의해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중구난방 표현이라든가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길게 쓰시면 좋은 평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안지의 분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공간 내에서 적절하게 이 묻는 질문의 핵심적인 개념과 핵심적인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고 또 제시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를 분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저희가 다루어 봤지만 문제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시지 말고 그 안에서 원하는 분석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올해 2020학년도를 대비한 모의 논술고사의 문제 경향 분석과 또 해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내년에 2화에서 꼭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